뉴욕 증시가 부진한 기업 실적과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94% 내렸고 S&P 500 지수는 0.65%, 나스닥 지수는 0.47% 하락했습니다. 신흥시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유럽 경제지표가 부진한 영향으로 유럽 주요 증시도 하락했습니다. 영국 증시가 0.43%, 프랑스 증시는 0.34%, 독일 증시는 0.71% 내렸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성명을 통해 신흥국 시장의 위기 상황을 경고하면서 거시경제와 금융정책의 일관성, 원활한 소통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를 개선시키기 위해 긴급한 정책적 행동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성명은 지난달 30일 연준이 100억 달러의 추가 테이퍼링을 승인한 직후 발표됐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이 글로벌 유동성 위기에 대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IMF가 시사했다고 주요 외신은 분석했습니다. 미국 시카고 구매관리자협회는 1월 PMI가 59.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달보다 1.7포인트 하락한 수치며 시장 전망치 59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지난해 12월 60.8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유로존 통계당국인 유로스타트는 유로존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달보다 상승률이 낮아진 것으로 블룸버그가 사전에 조사한 전문가 전망치도 밑돌았습니다.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4달 연속 1%를 하회했으며 이는 유럽중앙은행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를 계속해서 밑돌고 있는 수치입니다. 중국의 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50.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보다 0.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최근 6개월 이래 최저치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PMI는 지난해 7월 50.3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8월에서 12월까지는 51에서 51.4포인트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제조업 PMI가 지난달보다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임계점 위에 있다며 제조업은 성장 추세에 있지만 춘절의 영향으로 성장 속도가 다소 둔화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의 강동석입니다. 1월 마지막 거래일 뉴욕과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매도세를 부추긴 가운데 부진한 기업들의 실적이 이어졌습니다. 1월 유로존 국가들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0.7%로 전달에 0.8%를 하회했고 이는 유럽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를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마텔과 아마존닷컴의 4분기 실적이 부진함을 나타내면서 주가가 10% 넘게 급락한 반면에 구글은 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4%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 연준의 100억 달러 추가 테이퍼링에 대한 신흥국 통화 가치의 하락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중국발 악재도 겹쳐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PMI가 6개월 내 최저치를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을 2월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꼼꼼한 대비책을 세워봐야겠죠. 굿모닝 대박 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미 연준이 FOMC 회의에서 100억 달러 추가 테이퍼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먼저 마감된 글로벌 소식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설 잘 보내셨는지도 궁금하고 먼저 미국과 뉴욕과 유럽에서는 먼저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구정 연휴로 오래 쉬었는데요. 네. 뭐 상승도 있었지만 바로 이제 직전 금요일 증시죠. 네. 금요일 증시는 뉴욕 증시하고 유럽 증시, 주요국 증시가 대부분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다우지수는 15,698로 0.94%가 하락이 됐습니다. 나스닥은 0.47%가 내려간 4,103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도 0.65%가 내려갔습니다. 1,782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유가는 소폭 내렸고 금 가격은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금 가격은 온스당 1.9%가 하락한 1,239달러
80센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적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요.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2.64%까지 강세 기조가 현재 나오고 있고요. 엔달러가 101엔대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엔화의 강세 기류를 가져가는 것, 니케이 지수의 부담 요소로서 작용이 되고 있고요. 이 니케이 지수가 흔들리게 될 경우 아시아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1월 한 달만 놓고 보면 뉴욕의 다우 지수는 벌써 5.3%나 떨어졌습니다. 한 달이지만 지난해 상승 추세에 비추어 보면 낙폭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은 지난 1월 1.74%가 내려갔고 S&P 500 지수는 3.56%가 현재 떨어진 상태입니다. 2월도 1월보다 힘을 좀 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지만 2월에도 상당히 힘겨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구정 연휴로 쉬는 동안 주요 신흥국들이 금리를 일제히 올렸습니다. 터키 중앙은행이 금리를 7일물 RP 금리를 준용하고 있는데요. 5.5%나 일시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4.5%에서 10%로 올렸고요. 인도 중앙은행은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금리 25bp 인상을 해서 8%로 올렸고 남아공도 지난달 30일 날 50bp를 올려서 5.5%로 기준금리가 내용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양적 완화 기조를 100억 달러 추가로 더 축소를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부터는 매월 양적 완화 기조가 650억 달러로 줄어들게 되겠고요. 경제지표는 미 상무부가 발표한 12월 개인 소비가 0.4% 증가한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 0.2%를 웃도는 수치가 나왔고요. 기업 실적으로는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은 20% 넘는 수준으로 증가 추세가 나왔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좀 밑돌았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는 지난 금요일 날 좋지는 못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0.7% 상승에 그쳐서 시장 예상치 0.9%를 밑돌았고요. 12월 0.8%보다도 현재 떨어진 상태입니다. 역시 디플레 우려가 여전한 먹구름으로 현재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은 0.43% 지난 금요일 증시 내려갔고요. 독일도 0.7% 내렸고 프랑스의 깍크 지수도 0.34%가 내려갔습니다. 신흥국 증시로는 터키가 지난주 금요일 1.3% 내렸고 남아공의 JSE 지수도 0.1% 하락하는 등 다소 불안한 양상이 진정 국면으로 현재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설 연휴에 확인할 수 있었죠. 연준이 100억 달러 추가 테이퍼링을 단행하기로 발표를 했고 또 연준이 올해 안에 양적 완화를 종료할 것으로 다시 한번 의지를 확인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버냉키 의장이 이제 퇴임을 했고요. 네. 마지막 주제 회의였습니다. 이 테이퍼링 100억을 축소하는 부분을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흥국들의 외환시장 균열 조짐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나 내용으로는 좀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미 연준이 가져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 자국의 국익을 우선한다라는 내용에 걸맞는 조치가 나왔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월가의 예상대로 100억 달러를 축소를 해서 이달부터 국채는 350억 달러, 모기지 담보부 증권인 MBS 매입은 300억 달러로 현재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 리차드 피셔 달라스 연은 총재는 연준은 세계 중앙은행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라구안 라잔 인도의 중앙은행 총재가 신흥국들에게 통화정책 시 이를 배려해야 된다는 그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합의안 이런 부분을 준수해달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다소 2월 달에도 충돌 양상이 좀 빚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IMF가 신흥국의 불안 조치, 이런 그 자본 유출 내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난달 말에 촉구를 했습니다. 인도와 터키, 남아공의 금리 인상은 이런 내용의 대응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연준이 현재 그 자국을 우선시하는 통화 정책을 기조적으로 가져간다는 방침이 불변할 것으로 보여서 2월 달에도 매우 힘겨운 세계 증시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관측을 하겠습니다. 네, 설 연휴 동안 신흥국도 참 바빴습니다. 미국의 추가 테이퍼링에 대한 조치로 또 신흥국들의 금리 인상이 이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한번 이렇게 쉬는 동안 그 나타났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도의 라구안 라잔 이 신임 중앙은행 총재가 연준이 테이퍼링 결정에 대해서 매우 비난 섞인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 라구안 라잔 이 신임 총재는 그 이전에도 미국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미 중앙은행 총재들과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과도 격의 없이 토의를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달 22일과 23일 날 열릴 G20 회담에서 중앙은행 총재들 간에 다소 엇갈린 이런 분석들의 내용들이 터져 나올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도 중앙은행은 25bp 기준금리를 7.75에서 8%로 올렸습니다. 겉으로 내보이는 부분은 인플레에 대한 선제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역시 루피아의 가치 하락 이런 부분에 대응 노력이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터키는 이 7일물 환매부 조건 내용을 기준금리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를 4.5에서 5.5% 올린 10%로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이 지나치게 너무 많이 올린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제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조달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부진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아공도 6년 만에 기준금리를 5%에서 5.5%로 올렸습니다. 이들 세 국가는 외환보유고가 그리 넉넉지 않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IMF가 보는 부분은 외환보유고가 달러 베이스로 300억 달러 미만이 들어갈 경우 일단 워닝 사인, 위험 신호를 발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97년도 IMF 위기 당시 이 300억 밑으로 들어가면서 IMF의 조기 구제금융을 신청하라는 압력에 시달리게 됐는데요. 현재 아르헨티나가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을 갖고 있고 터키도 300억에서 370억 달러 수준으로 현재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FOMC 회의를 통해서도 이렇게 자신의 기조적인 양적 완화 축소 기조를 그대로 끌고 간다는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도 신흥국의 외환 불안 이런 부분이 불똥이 튀지 않을까 다소 좀 우려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흥국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 둔화 우려도 계속해서 세계 시장의 악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1월 제조업 PMI가 6개월의 최저치를 나타냈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그 달러의 외환 보유고가 많기 때문에 국채 투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그 불안 요소에도 잘 견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한 가지 그 중요한 것은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잘 나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는데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계속적으로 현재 떨어지는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1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국가통계국의 PMI 수치가 50.5로 경기 확장 기준 50을 넘었지만 지난달 대비 12월 대비해서는 0.5%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HSBC의 PMI 확정치 1월 수치도 49.6 잠정치에서 49.5로 조금 더 내려간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현재의 중국의 인민은행이 가져가고 있는 긴축기조 이런 부분을 그때그때 완화기조로 현재 내보이고 있지만 경기가 조금 떨어지는 추세가 현재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에도 다소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중국은 3월 5일부터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요. 3월 5일부터 열릴 전국 인민 대표자 대회 전인대를 통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얼마로 제시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궁금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로존의 디플레 우려도 여전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0.7%로 전달에 0.8%를 하회하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도 굵직한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네. 이번 주 주말에는 1월에 실업률 수치하고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 이 부분이 12월에 쇼크로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내용으로서는 고용지표가 상당히 궁금하다고 보겠고요. 이번 주에 22에 금융정책회의가 있습니다. 1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0.7%로 현재 22의 목표치 2%의 절반에도 현재 못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22는 은행의 부실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이런 그 정책을 저울질하고 있는데요. 드라기 총재가 1분기 내로 이 정책을 쓰게 된다면 다소 상쇄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실기할 경우 유로존의 경기 회복 기대감은 상반기 들어서 조금 낙심하는 부분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기준금리 0.25%를 더 내리더라도 0.1%가 마지노선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를 만약에 도입한다고 한다면 자본 유출이 일어날 공산이 매우 크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22의 정책 마인드가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기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독일의 의중이 이런 부분에 합쳐질 수 있을지 여전히 좀 불안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OMC 회의 결과 또 중국 경제지표 둔화, 또 유럽의 디플레 우려까지 챙겨봤습니다. 레이쿠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2월의 첫 거래일이 되겠네요.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1월의 마지막 주 정리해보면 연기금과 기관의 매수 속에 코스피는 1940을 보면서 마감했고 코스닥도 1% 상승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주 시장을 좀 보신다라면 네. 일단 월요일에 좀 급락세가 나왔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 저가에 대한 매력도가 발생을 하면서 반등이 좀 나오면서 한 짧은 거래일이었지만 좀 한 이틀 정도는 강세를 띄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매도가 좀 강화가 되고 있지만 선물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월화수 해가지고 한 2, 3천 계약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움직임을 연출을 시켰었던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은 일단은 1940포인트대를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525포인트대에서 한 503포인트대까지 단번에 급락세를 보여주다가 마찬가지로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코스닥 역시 화요일하고 수요일, 특히 수요일에 좀 반등을 많이 보여주면서 515포인트 정도에서 주가가 마감됐다는 부분들. 일단 제가 보기엔 차익 매물 그 출회로 인해서 가격 조정 및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난주 보신다면 은행주들이 조금 가격 메리트하고 실적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강세를 띄었었고요. IT 부품주 중에서 반도체 관련된 부품주들 그리고 제약주들이 좀 강세를 띄었던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은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받게 되는 첫 번째 거래일이 될 텐데 22 통화정책 회의도 있고 또 미국의 1월 실업률까지 또 미국의 1월 제조 PMI도 확인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겠네요. 네, 이번 주 지난주만큼은 아니지만 네. 이번 주도 조금 중요한 경제 지표가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오늘 같은 날은 미국 1월 마켓 제조 구매자 PMI 확정치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1월 공급자 관리자 협회에서 발표하는 제조 PMI 지수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미국 12월 건설 지출 동향 발표를 앞두고 있고 기업으로는 양브랜드 실적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2월 4일 화요일에는 미국 12월 공정주문 건수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2월 5일 수요일에는 미국 주간 NBA 모기지 신청 건수, 그리고 미국 1월 ADP 비농업 신규 고용수, 그리고 미국 1월 마켓 서비스 PMI 확정치, 미국 1월 공급자 관리자 협회 비제조업 PM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기업은 트위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2월 6일 목요일에는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미국 12월 무역수지 동향 발표를 앞두고 있고, 유럽은 22 통화정책 회의에서 이제 금리 결정을 좀 하게 되겠고요. 기업으로는 GM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2월 7일 금요일에는 미국 1월 비농업 신규 고용수, 미국 1월 실업률, 미국 12월 소비자 신용 동향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2월 첫 거래일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보다는 못하지만 네. 그래도 중요한 경제 지표가 있는데요. 일단 뭐 1월 마켓 제조업 구매자 PMI 확정치하고 1월 공급자 관리자 협회 제조업 PMI 지수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미국 1월 ADP 비농업 신규 고용수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마켓 서비스 PMI 확정치 보시면서 이날 트위터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트위터가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적자 폭이 얼마나 큰지 좀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있어요. 미국 유럽 22 통화정책 회의하고 미국 12월 무역수지 좀 보시면서 GM의 기업 실적도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미국 1월 비농업 신규 고용지수하고 일단 금요일에 발표될 미국 1월 실업률 그리고 미국 12월 소비자 신용 동향을 좀 보시면서 일단은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지난주랑 비슷하게 해외 증시하고 연계된 변동성 장세가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지난 우리나라가 휴장을 했을 때 해외 증시는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좀 큰 폭의 좀 하락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늘 조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오늘 좀 약세를 띌 가능성이 높고 오늘하고 내일 혹은 이번 주 내내 조금 등락이 큰 변동성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지난주 해외 증시 약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좀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움직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제 중국 시장 역시 경제 지표 좋지 못했던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구간이긴 한데, 만약에 주 후반에, 그러니까 금요일 정도가 되겠죠. 목요일에 22 통화정책 회의에서 좀 좋은 얘기가 나오고, 금요일에 미국의 실업률이 좋게 나온다라면은, 지난주에 발표됐던 추가 양적 완화, 이 부분이 다시, 호재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주 후반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보수적인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수급을 좀 보신다라면은,
외국인 수급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같은 경우가 지금 지난주는 좀 강하게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도 5천억 넘게, 그리고 수요일에도 3천억 넘게 매도가 나왔는데, 선물 쪽으로는 어찌됐든 한 13,000계약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선물 쪽으로 움직임이 만약에 재차 매도가 나오는지 아니면 선물 쪽에서 추가적인 매수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지수의 앞으로 방향성이 크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선물 쪽으로 해서 매도가 다시 나온다는 얘기는 지난주에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들이 다시 차익성 매물이 나오면서 매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지난주랑 다르게 조금 반등이 없이 좀 큰 폭의 하락세가 계속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계속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하더라도 1920포인트 정도가 지켜진 여부를 좀 보셔야 된다. 뭐 이 자리는 오늘도 좀 확인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자리를 지켜지면서 반등이 나온 여부를 좀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1920포인트가 지지를 못한다라면은 일단 1900포인트를 이탈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차익 매물이 쏟아진다라면은 조정이 좀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510포인트 전후로 해서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지금 오늘까지 포함한다면 3주 혹은 4주 연속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현금은 50% 이상, 지난주 같은 경우는 60%대까지 높이자라고 말씀드렸던 거, 그 전략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에 만약에 체크해야 되실 그 업종별로 보신다면은, 지난주에 어쨌든 가격 메리트가 작용하면서 경기 민감주가 반등을 보여줬는데, 이들 종목군들이 반등이 이제 끝나고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은행주들의 움직임을 좀 각별하게 좀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조금 그래도 긍정적이라 본다면 중소형주 중에서는 IT 부품주들, 그리고 코스피 중대형주 중에서는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군들, 약간 경기 방어주의 성격이 있는 종목군들 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등락이 큰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보수적인 접근을 하면서 22 통화정책 회의와 또 미국의 실업률 확인 후에 대응해보자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증시 미스터리 시간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코스닥 시장 와중에 시가총액 상위를 달리고 있던 골프존은 크게 빠지는 모습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상반된 모습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또한 신저가까지 발생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골프존, 우리 동네만 해도 제가 본 걸로는 한 100개 정도로 본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골프존이 왜 이렇게 빠졌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골프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 그리고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프존 주가 추이부터 한번 보시면요. 제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던 것처럼 주가는
크게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에도 4.6%가량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차트를 한번 크게 볼게요. 크게 한번 보시면 2012년 1월달, 2월달을 저점으로 해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 저점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 2014년으로 본다면 신저가가 현재 이 구간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까요? 일단은 1년간 신규 GS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GS가 과연 뭘까요? 자, 골프 시뮬레이션을 뜻하는 용어고요. 시뮬레이션 장비를 한 개 팔 때마다 업주 측면에서는 한 대당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가량을 돈을 들인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표를 보면서 우리가 골프전 앞으로의 추이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먼저 한번 보시면요. 국내 골프 시장에 대한 규모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여전히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다, 그죠? 그러면서 골프 연습장, 그리고 스크린 골프가 있는데, 이 골프 연습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는 꾸준히 이어집니다. 그리고 스크린 골프는 좀 더 다변화를, 그리고 보급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골프장의 연간 회원권은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골프 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거래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연습은 당연히 골프 연습장에서 하지만 이 스크린 골프 같은 경우에는 보급형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골프존에 대한 누적 회원 수는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 골프존은 이렇게 주가는 빠지고 있을까요? 바로 GS 매출 추이를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신규적으로 GS 판매에 대한 매출은 언제가 가장 높았습니까? 네, 2010년, 2011년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매출로 따진다면 2012년, 그리고 2013년 초까지는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GS 교체 비용 자체는 지금 다시 한 번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신규적으로 이 골프 시뮬레이션을 수주를 주는 게 아니고 현재는 교체로 인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골프존이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신규적인 부분 소요 비용이 클까요? 아니면 교체 비용이 크게 보일까요? 당연히 신규적인 부분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교체 비용 자체는 상당히 작게 실적이 잡히는 부분이고, 다음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 GS 판매 및 교체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교체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현재 1년간의 신규 판매 GS를 금지시키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가는 크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라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현재 실적의 대부분은 판매 수주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교체 수위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 교체 자체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자, 2014년 이렇게 판매를 금지시키고서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에 의해서 매출액을 지금 한번 매겨봤는데 마이너스 38%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만큼은 떨어지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판매에 대한 부분이 크게 잡히는 부분이 아니고 바로 교체에 대한 부분이 크게 잡히기 때문에 실적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미 판매보다는 교체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게 바로 이 골프존의 실적입니다. 그러면 골프존 현재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다시 한번 기술적 분석으로 마지막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기술적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2013년 중순이죠. 26,5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였고, 그리고 다시 한번 2012년 3월 달에도 2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상단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하단 범위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16,500원, 이 가격대가 뭘까요? 바로, 전년 동기, 전년에 대한 PER 10배짜리라는 거죠. 자, PER 10배짜리가 바로 이 16,500원짜리입니다. 이 16,500원 생각보다 강하게 지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연간에 대한 실적, 2014년에 대한 전망치는 제가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지금보다는 좋을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장기적인 어느 정도 안목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주식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대신 우리가 한 개 더 아셔야 되는 것은 일단 PER 10배짜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적 분석도 지금 박스권 하단이라는 거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보는 바 무조건 단기적인 반등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항상 주식은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항상 정해져 있죠. 그 자리가 오늘 바로 이 골프존의 자리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이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현재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자리다. 우리가 관망을 좀 더 하시는 전략, 그리고 1960포인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이 골프존처럼 이렇게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낙폭과대 종목군이 시장에 어느 정도 트렌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더 체크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숨은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월의 첫 번째 이슈가 되겠네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규모를 750억 달러에서 추가로 100억 달러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이슈는 설 연휴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 예상대로인데요. 이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테이퍼링이 FOMC 회의 2번 연속 배업을 줄였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결국 테이퍼링이 올해 내내 FOMC 때마다 할 거다라는 생각을 일단 기본 전제를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3월에 이제 또 FOMC가 있죠. 그때는 어떤 모습이 나올지. 좀 아쉬웠던 것은, 자넷 옐런이 지명자에서 의장의 입장이 이제 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장일치로 테이퍼링을 했다라는 거. 이 얘기는 결국, 연말까지 테이퍼링 가능성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다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그 가이던스가 정확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것이 시장에 또 한 번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신흥국의 어떤 통화의 위기를 나몰라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것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한 2008년도 물론 그 전부터지만 2008년도 금융위기가 온 후에 2008년도 이후부터 우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FRB만 쳐다보면서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그 FRB가 말은 안 했지만 암묵적으로 세계은행보다 더 큰 비중을 가진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테이퍼링 할 때도 역시 이 부분을 감안한 어떤 시장의 충격을 줄여주는 정도의 방향성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오히려
리처드 피셔라서 댈러스 그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매파죠. 이 사람은 왜 그 FRB가 세계의 중앙은행이냐, 우리는 미국의 중앙은행일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라잔 그 인도의 그 총재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박하고 나서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신흥국들이 한번 뭉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신흥국 통화가 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결국 각국은 이제 보호무역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FTA이고 뭐 다 필요가 없죠. 내 나라가 지금 죽어나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걸 스스로 미국이 망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그 미국은 제갈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부메랑으로 해서 미국으로 틀림없이 갑니다. 지금 그 아시겠지만 유로존도 디플레 우려가 상당히 심각해졌어요. 10월 달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0.7이었는데 지금 다시 0.7로 또 내려앉아 버렸죠. 이렇게 되면 그쪽도 금리 인하나 뭔가 카드를 꺼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은 유로존이 만약에 뭔가 경기 부양을 했더라도 그것이 시장에 먹히겠느냐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냐면, 이번에 그 터키가 문제가 되면서 사실 금리를 5.5%를 올려서 10%를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미국이 테이퍼링 하는 바람에 다시 시장의 통화는 또 불안함을 가져오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주변국을 어느 정도 감안한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FRB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문제는 뭐냐면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면 시장의 악재가 너무 드러나고 있다. 호재거리가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FMC는 매달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히 그 간극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월에 미국 의회에서 정부채 상환 문제가 빠르게 타협이 일어난다. 이것 또한 호재가 되면서 테이퍼링을 눌러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 가이던스가 정확하지 않아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고 또 신흥국 통화 위기에 대한 적당한 대응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독단적인 행보는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경고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라운드 진행해 보겠습니다. 월가의 유명한 공매도 전문가인 빌 프랭켄스타인이 뉴욕 증시에 30% 급락이 올 것이라며 강한 비관론을 제시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가로 가기 전에 조정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은 계속해서 다뤘던 이슈인데요. 30%면은 사실은 좀 과하죠. 5,000포인트가 빠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11,000까지 빠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공매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죠. 당연히 그 정도 빠져야 이익이 많이 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30%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지난번 10% 얘기를 할 때도 좀 너무 과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벌써 고점 대비로 5.3%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빠진 거죠. 제가 볼 때는 뭐 10%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열어두고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뭐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전혀 그럴 확률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건 예상 밖으로 좀 빨리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죠.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그 특별한 재료가 없죠. 테이퍼링 하나만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본다면 뭐 그 입장에서는 30%를 언급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추세를 붕괴하지 않고 주가가 더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죠. 기술적으로 이제 월봉을 보면 지금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요 지점이나 아니면 요 전환선 값 정도가 아마 제일 좋습니다. 강세장이 연출될 경우는 요 전환선 값 정도. 그렇다면 현재 그 5월선과 거의 근접한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적 하락이 제한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고요. 한 번 더 내려온다면 요 추세 연장선. 지난번에도 여기서 다 지지를 하고 올라갔거든요. 5개월 동안 여기 강력 지지선이 될 수 있죠. 이게 15,100 정도 되죠. 언더슈팅까지 하면 14,9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00포인트, 한 4, 5%. 그러니까 처음에 시장에서 얘기했던 10% 정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근데 항상 이 강세장에서는 5월선이나 전환선을 잘 붕괴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조정은 상당히 제한되지 않겠느냐. 30%까지는 좀 과하게 얘기한 것 같고, 맥스, 그러니까 언더슈팅을 감안했을 때 10% 가능성이 있는 거고, 10%에서 벌써 5.3%가 왔으니까 이제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은 상당히 제약돼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참 재미난 게 있습니다. 악재가 많을 때는 호재를 찾아서 또 시장이 움직입니다. 아마도 지표라든가 아니면은
테이퍼링 하게 된 계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에 포인트가 맞춰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조정은 이제 거의 다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 30% 하락은 과한 수치고 현재 상황에서 5% 정도 빠진 수치에서 한 10% 정도 하락은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겠네요. 마지막 이슈는 IMF가 신흥국에 대한 발언을 했다고 하네요.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신흥국들의 금융위기 재발 우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남미 지역의 금융시장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적극적인 긴급조치. 네. 이거 참 막연합니다. 근데 예를 들은 게 터키하고 인도 이쪽 얘기하고 있죠. 랜드와는 이제 남아공화국입니다. 거기서 긴급조치 한 건 뭐죠? 금리를 인상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럼 금리를 더 올리라는 얘기인데 IMF 때 우리나라 30%까지 왔었죠. 그럼 지금 10%니까 올린 것도 아니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금리를 더 올리라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저 오히려 저 같으면 IMF가 미국을 향해서 함성을 지를 것 같습니다. 테이퍼를 하더라도 달러 통화 수합을 좀 많이 해줘서 달러가 급격하게 유출되는 걸 막아줘라라는 어떤 이런 식의 거 맞죠. 근데 중요한 것은 IMF의 최대 주주가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에다가 어떤 함성을 안 지르겠죠. 그렇다면 결국은 신흥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금리 인상을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는 환율 변동제를 쓰는 방법, 그다음에 뭐 시장 개방을 좀 많이 하라고 할 겁니다. 근데 시장 개방은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달러가 막 들어와가지고 나가면서 시장을 초토화쳤는데 개방을 하면 할수록 그건 더 그 시장에 그 유린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저 같으면은 그 신흥국끼리 그 동맹을 맺어가지고 미국 상품에 대한 불매입 운동을 할 것 같습니다. 불매입 운동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을 압박하게 되면은 그 부메랑의 속도가 더 빨라져서 미국으로 가게 돼서 미국이 이 테이퍼링 함에 있어서 이 신흥국을 좀 염두에 둔 정책을 피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외에는 긴급조치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는 거. 결국 카드를 쥐고 있는 게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IMF가 도대체 이 신흥국에서 제시할 수 있는 긴급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지켜보면서 바라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을 압박할 신흥국의 카드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네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일당백 진행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며칠간의 휴일 후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2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활기차게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굿모닝 대박 예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